그럼 세 번째로 일반 재건축 재개발은 재당첨 제한 규정이 있는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네, 아닙니다. 지난 11호 대책에 관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은 재당첨 제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즉, 도시정비법 제72조 6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또는 일반 분양을 받은 자는 5년 이내에 다른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로서 분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주택정비법이 적용되는 소규모 재건축 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서는 위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도시정비법 제72조 6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도시정비법 또는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입주권이나 일반 분양을 받은 경우 소규모 주택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로서 다시 분양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토부와 서울시의 유권 해석입니다. 이 점에서 일반적인 재건축, 재개발과 소규모 정비사업이 다른 영향을 받는 경우인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다주택자들이 가장 궁금해야 할 주택 공급수는 몇 채까지 가능한가요?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1+1 공급이 가능한가요? 네, 소규모 주택정비법 제33조 3항 6호에 의하면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원칙적으로 1주택 공급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1+1 주택 공급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 추가로 받는 1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소유 주택수만큼 공급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은 없는 건가요? 일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법 제33조 3항 7호 라목에 따르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더라도 3주택 이내에서 소유주택 수만큼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항 마목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않으면 3주택까지 공급이 가능한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 주택수만큼 공급이 가능하고 또 과밀억제권역 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아야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마지막으로 11호 대책의 핵심이었던 이주비 대출 규제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일반 정비사업과 동일하게 차등 적용되는 건가요? 이주비 대출 한도 규제는 재개발, 재건축이나 모아타운,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 현장도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2주택자는 아예 대출을 받을 수 없고요. 무주택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과 잔금 대출에 대해서 주택 가격에 따라 15억 원 이하는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초과는 2억 원으로 차등화해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가 중도금이나 이주비 대출을 받는 경우 추가주택, 즉 대체주택 구입이 제한되는데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역시 해당 규제의 예외가 명시적으로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 11호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이주비 대출을 옥죄면서 일반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진짜 패닉 상태에 빠질 것 같은데요. 기존에 낡은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평가 금액이 낮아서 추가 분담금도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설령 주택 가격이 15억 이하라도 6억 원 한도 내에서 기존 세입자 보증금 반환과 자신의 임시 거주비를 함께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니까요. 더군다나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면서 이주비와 추가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조합원은 이 집을 팔아 사업에서 빠지는 선택조차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조합원들도 난처하지만 시공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규모 정비사업 수주에 집중하던 중견건설사들은 이주비 대출 규제로 인해 추가 이주비 명목으로 이주비 부족분을 시공사가 신용 보강을 통해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대형 건설사와 비교해서 중견 건설사는 신용 등급과 자금력이 약하기 때문에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결국 전체 사업 진행에도 걸림돌이 되겠지요. 차후 소규모 정비 사업에 한해서라도 정부의 세부적인 이주비 대출 조정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을 받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 그리고 모아타운에 대해서 그 개념과 정부의 11호 대책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상당히 생소하고 복잡해서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규모 정비 사업지에 있는 조합원들이나 빌라 투자자는 어떻게 확인하고 움직여야 할까요? 해당 구역의 조합원이나 새롭게 투자를 결심한 투자자의 경우 제일 먼저 해당 구역이 어떤 사업 방식에 의한 개발 사업인지 반드시 해당 구청에 문의해서 그 사업 명칭을 확인해야 하고요.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권리 산정 기준일, 주민 공람 공고일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법과 시행령 그리고 서울시 조례를 꼼꼼히 살피고 11호 대책으로 제약을 받게 되는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풍선 효과로 그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하고 활용하면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에 수반하여 관련 법률이나 시장 흐름, 규제 정책의 변화 등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도 잘 살펴서 판단하고 결정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관련해서 모든 정비사업 구역의 중요한 규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